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문화 제3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명을 임의적으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비극 영화와 셰익스피어 소네트 한 편, 이런 임의적인 강의명을 정하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영상문학이라고 하는 강좌명을 가지고 진주교육대학에서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영상문학이 강의로 설정된 것은 2000년 아니면 2001년인데 둘 중 하나입니다.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요. 2000년 같으면 올해가 21년째가 되겠고 2001년 같으면 올해가 20년째가 되겠습니다. 내가 진주교육대학교 재임하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니까 이 영상문학 강의는 재임 기간 중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영상문학이라고 하는 강의도 폐강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영상문학 강의할 만한 전공자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나의 마지막 영상문학 강의다. 그동안 20년 동안 영상문학을 강의해 오면서 가르칠 거리가, 즉 소재가 무척 다양했습니다. 많은 영상 자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선택해 가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는데요. 가장 자주 다루었던 소재가 오늘 공부할 비극 영화였고, 또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비극 영화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 그리스 시대의 비극과 셰익스피어의 비극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좀 전지구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비극을 놓고 사전적 정의를 해본다면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고 소재로 하고 해도 좋겠습니다. 주인공의 파멸, 패배, 죽음 따위의 불행한 결말에 이르는 극형식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비극과 짝을 맺는 희극은 무엇이냐? 웃음을 주조로 한 그 극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조그마한 비극에 비해서 좀 정의가 불충분하다면 인생의 모순, 사회의 불합리성을 해학적이거나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극형식이다. 이렇게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비극이든 희극이든 큰 카테고리는, 개념상의 큰 카테고리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의 기원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먼 과거로까지 거슬러 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연극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연극의 기원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된다? 제의적이다. 제의적 할 때 제의가 제사의식의 준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의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이 연극의 기원이다. 동양의 연극도 그렇고 서양의 연극도 그렇습니다. 동양에는 또 인도 연극이 아주 오래되었고 또 고대 중국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도는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간섭과 체제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힌두이즘이라고요. 그래서 신에 대한 제사의식과 관련되어 있고, 고대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중국에 주로 궁중에서 시작되었지만 토지신을, 땅에 있는 신, 토지신에 대한 제사의식에서 연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도 무당의 국풀이가 바로 연극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역시 세계적인 표준으로서 서양의 연극의 기운은 그리스 시대, 옛 그리스 시대로부터 시작되는데 역시 제사의식과 관계됩니다. 옛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제우스 신, 디오니소스, 아테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심에 선 신은
주인 주자 주신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은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 주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주여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주인 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기독교식으로 한다면 제우스는 뭐 주님에 해당되는 신이다. 최고의 신이고, 이 제우스 못지않게 숭배를 받았던 신이 오히려 제우스보다 더 열렬히 숭배했던 신이 있다면 술주자 주신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제우스와 디오니소스. 아테네, 여신 아테네도 아주 숭배되었습니다만 지혜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사이에 숭배되었겠죠. 포세이돈도 숭배되었습니다. 특히 누구들에게? 어부나 선원들에게, 배사람들에게, 바다의 신이니까요. 그러나 민중들 전체의 그 농민들, 특히 농민들, 옛날에 농민들이 민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중들 전체에게 이 숭배되었던, 두루두루 숭배되었던 신이 디오니소스. 왜?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이죠.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신이니까 아주 폭넓게 또 열렬히 숭배되었던 디오니소스, 술주자 주신. 이때 술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와인이죠. 포도주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책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봐서 소아시아로부터 시작된데, 소아시아가 어디냐 하면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하고 외계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 원래 마케도니아는 그 그리스 안에 있었는데 따로 자기들이 마케도니아라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죠. 하여튼 지금의 마케도니아 일부와 서쪽에, 동쪽에 터키 일부, 그 지역이 소아시아였는데 기원전에 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겠죠. 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주로 이 포도주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만에 안에 식민지를 경영하고, 또 식민지 경영이 안 될 때는 교역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의 교역을 통해서 포도주를 받아들여서, 포도주를 최초로 향유한 사람은 소아시아인이라기보다는 옛 그리스인들이 아니었겠느냐. 그것이 로마로 거치고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가 워낙 그 기후 조건이 좋거든요. 그리고 토질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인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 이전에 이탈리아 이전에 그리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이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와인의 신이다.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처음에는 음수했겠죠. 제사는 음수합니다. 제사 끝나면 왁작시끌해지죠. 이것을 우리는 모든 행사 때 보면, 또 제사 행사는 더욱 그렇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뒤풀이 행사가 있죠.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낼 때 친지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술 마시고 하죠. 이 뒤풀이 행사가 있는 법입니다.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제우스를 모시는 제전, 제사의식은 제사의식 다음에 거행되는 뒤풀이 행사가 올림픽의 기원이 해당되겠고, 디오니소스 제사의식의 뒤풀이 행사의 기원은 연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극을 할 때 처음에는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또 왁작지껄거리면서 가장행위를 합니다.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치장하면서 제일 앞에 들고 가는 것이 남근상입니다. 남자 생식기의 모습입니다. 왜? 풍로,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우스꽝스럽게 가장행위를 하는데, 슬픈 노래 부르는 것을 고대 그리스어, 옛 그리스어로는 뜨라고이디아. 뜨라고이디아는 산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산양.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에도 산양 있어요. 원래 자생적으로 있던 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오래전부터, 한 수십 년 전부터 강원도 산가지방에서 산양을 방목하면서 산양유를 거두어드립니다. 산양유는 우유보다 더 영양학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졌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나도 맛이 본 일이 없어서. 이 산양의 노래가 바로 비거의 그 기원이 된다. 뜨라고이디아. 영어로 하면 트레지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또 그리고 이것도 끝나면 왁다치크를 하는 그 가장행렬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가장행렬을 꼬모이디아라고 해요. 꼬모이디아 하면 처음에는 연극이란 개념인데 조금 분화되면서 희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희극의 기원이고, 이 꼬모이디아가 영어로 코미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극의 기원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연극 중에서도 비극을 영화로 만든 것, 영화화 한 것이 비극영화. 비극영화는 트래직 필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연극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옛 그리스 비극을 영화로 만든 것은 주로 영미권 밖에서 만든 영화들이기 때문에 참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요. 반면에 셰익스피어 비극을 영화로 만든 것, 즉 셰익스피어 비극 영화는 대부분 영미권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폭넓게 수용되어 왔고 우리가 자료로 접하기도 쉽습니다. 옛 그리스 비극 영화, 나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수집을 해왔는데요. 그 왜 수집을 했느냐 하면 연구 목적으로 수집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구에 20년이 지나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하면 또 이것도 내 연구의 한 갈래로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옛 그리스 비극 영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특히 학생들에게 자주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오디푸스 왕입니다. 오디푸스 왕은 또 여러 개의 영화가 있어요. 내가 수집 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죠? 북유럽에서 만든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2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50의 나이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이탈리아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발음은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이렇게 보통 하지만 우리 외래어는 경음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 까미도 카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우리나라 규범 외래어 포기법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파졸리니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적 인물이다. 시인이고 소설가로 유명하지만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하고요. 기호학자이며 사상가, 특히 좌파 지식인으로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였거든요. 50의 나이에 17살 소년 애인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또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스 비극 영화로 두 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1967년 오디푸스 왕, 이것을 감독을 연출을 하고요. 자기는 영화 출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화에 한 번씩 카메오로 이렇게 출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오디푸스 왕에서는 자기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메데이아라고 해야 되죠. 영어로 하면 메디아인데, 메데이아, 그러니까 옛 그리스의 그 악녀, 뭐 아들도 뭐 이렇게 죽이는 악녀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문제적 여성, 메데이아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 비극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1970년에 만들었어요. 1900 죽기 1년 전에 만들었는데,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칼라스가 메데이아로 출연을 했습니다. 오디푸스 왕은 소포클레스 비극이 원작이 되죠. 자, 이것을 수업 시간에 내가 자주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많은 학생이, 나를 거쳐간 내 수업을 듣는 진주교대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보았을 겁니다. 한 5년 전까지, 4, 5년 전까지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은 이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하질 나쁜 아내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비디오 테이프를 하느냐 하면, DVD 이런 것들은 그 옛날 영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로 주로 하고,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도 팔지 않고 그 플레이어도 지금 단종되었습니다. 옛날에 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는데, 화질 좋은 좋은 오디푸스 왕을 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결국은 일본에 가서 구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 않고, 원래는 그리스어가 원작이지요. 파졸리니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더빙되어 있고, 배경은
테베거든요. 나도 그리스 여행 2번 해봤습니다. 테베를 거쳐 지나갔는데 그 그리스가 조금 건조지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목이 있어요. 초목이 무성한데 테베 역시 안에 그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영화에서는 완전히 황야거든요. 어디에서 찍었느냐? 알제리에서 찍었어요. 알제리의 황야에서 찍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굉장히 황량한 느낌을 주고 영화는 이것은 1967년 영화는 꽤 오래된 영화고요. 독립 영화고 또 작가주의 영화다. 작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영화보다는 감독 자신의 그 예술적 그 영감에 따라서 독창적으로 만드는 영화니까 돈벌이를 위한 영화는 아니다 하는 것이 작가주의 영화입니다. 독립 영화고 작가주의 영화다 보니까 저예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고대풍의 음악을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계속 울리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쿵쿵쿵쿵 하면서 계속 타악기의 리듬 그리고 우리나라 태평 소리하고 비슷한 듯한 고대풍의 음악 그러니까 멜로디가 또 계속 나오고 하는데 아주 그 독특한 영화 감상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무수한 영화를 보아봤지만 내 인생의 영화 한 편을 딱 골라라고 한다면 파졸리니가 연출한 오디푸스 왕이 내 인생의 영화 한 편으로 꼽습니다. 소포클레스 원작의 비극영화 파졸리니의 오디푸스 왕은 내 인생의 영화 한 편으로 손꼽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고요? 비극적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극적 감정이라고 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 저 하늘의 슬픔이 또 그리고 성난송아지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을 그 당시에 1960년대 전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시킨 영화도 본 적이 있고요. 중학교 때 본 영화 중에서 홍콩 영화 중에서 서잔나라고 할지 또 그리고 무협 영화인데 단장의 검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환타지 영화인 봉신방 이런 영화를 보고 굉장히 그 슬픔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었거든요.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비극적인 감정을 경험을 했는데 오디푸스 왕을 보고는 비극이지만 비극적인 감정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영화 보기의 체험이라는 것을 가졌을 뿐이죠. 그게 저한테 인생의 영화다 이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익숙한 영화 문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롱테이크의 미학이랄지 대부분 야외 촬영을 했는데 황량한 풍경을 멀리서 찍어서 보여줍니다. 원경으로 처리한 황량한 풍경들 또 그리고 관객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독특한 영화 체험 때문에 나의 내리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영화를 일부라도 보여줘야 되겠는데 적어도 대면 수업이 한 5회 정도는 되어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3회로 제한된다 하면 그리움이 마음을 흔들 때와 관련된 영화만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조금 길어진다면 한 5회 정도 한다면 일어나는 옛 그리스 비극영화 셰익스피어 비극영화 일부를 내가 보여줄 겁니다. 영화의 주제는 역시 문학의 경우처럼 존재의 불가해성과 해석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운명의 불가피성,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몽매한 인간입니다.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라 몽매한 인간으로 설정되죠. 오디푸스도 몽매한 인간이고 리어 왕도 마찬가지고 햄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전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주된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자아 탐색의 길잡이를 가능케 한 텍스트다 이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오디푸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스핑크스, 악신의 상징하는 스핑크스를 퇴치함으로써 테베의 영웅이 됩니다. 테베는 자기가 나서 자란 곳이 아닙니다. 자기는 버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도자로 추려되고, 그러니까 한 도시국가의 왕으로 추려되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맹인이면서 현자인, 또 선지자인, 예언가인 테레시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테레시아스는 오디푸스 왕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호메로스의 스사시 오디세이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마치 테레시아스는 장님이지만, 맹인이지만 미래를 통찰할 수 있고 또 과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도 바로 테레시아스 같은 지혜로운 존재의 상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독특한 영화 보기의 체험 때문에 오디푸스 왕은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로서 고전이다. 영화 문법적으로 익숙한 것으로는 셰익스피어 비극 영화를 들 수 있겠죠. 익숙한 영화 문법, 익숙한 영상 언어로 이루어진 셰익스피어 비극 영화는 그동안 많은 텍스트를 생산해냈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보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한 3편을 꼽는다면 1948년 작품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입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20세기 최고의 연기파 배우인데 젊을 때는 연극 배우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연극 배우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배우로 활동한 로렌스 올리비에 40대 나이에 연출도 하고 출연도 했습니다. 햄릿 이전에는 헨리 오셀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데요. 그 시기가 1944년입니다.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이죠. 처칠 수상이 로렌스 올리비에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공습의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에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죠. 1948년 햄릿은 이듬해 1949년에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분 수상했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이 최우수상 등 몇 가지 수상하듯이 말이죠. 작품상이 항상 최고의 상입니다. 영화제에서는 그랑프리입니다. 작품상, 최우수 작품상이라고도 하죠. 최우수 작품상, 나무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이 4개를 수상한 햄릿. 그런데 흠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맞지 않아요. 햄릿은 연극소의 햄릿, 셰익스피어가 만든 햄릿은 나이가 지금 대학생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20대 초반. 그런데 이 영화에 출연한 로렌스 올리비에는 40대 초반이니까 하나는 20년 나이 차이가 있고, 거의 어머니가 오히려 배우로서 젊은 나이고, 오피리아는 아주 적절합니다. 적절하게 배역을 맡았죠. 두 번째는 오션 웰스의 오셀로, 1952년 작품인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여러분 잘 알죠? 햄릿은 복수의 비극이라고 하고, 오셀로는 질투의 비극. 흑인 장군 오셀로가 백인 미인 아내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죽이게 된다는 거, 파멸한다는 거. 질투의 비극이고요. 맥베드는 야심의 비극. 리어 왕은 목매의 비극. 목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목매한 존재죠. 무지 목매하다 할 때 목매입니다. 이런 비극으로 되어 있고, 옛 그리스 오디푸스 왕과 같은 이런 메디안이 이런 옛 그리스의 비극은 대체로 운명극인데, 운명이 비극의 한 원인이 되는데 그리스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시대에 오면은 운명도 있지만 물론 운명보다는 성격극으로 발전하게 되고 성격이 비극의 원인 즉 하마르티아의 중심 테마를 이루고 있다. 운명이라 하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고 바꿀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을 운명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운명 따위를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자유의지의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오래 산 사람들은 지나온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운명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운명 따위를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의 앞날과 길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 웰즈의 웰즈라고도 표기하기도 하고 웰스라고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영화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영화인 너댓 사람을 꼽는다면 영미권에서는 바로 오손 웰스고 로렌스 올리비에보다도 격이 한 단계 위라고 봐야 됩니다. 오손 웰스 또 그리고 찰리 채플린 코미디의 왕 여러분 잘 알죠? 또 그리고 영미권은 이렇습니다만 러시아권에도 그 위대한 영화인들이 많았는데 몽타주 이론의 완성자 에이젠슈타인과 타르코프스키라면 굉장히 또 위대한 영화인이죠. 크게보다 조금 격이 약간 떨어지는 게 사람이 있다면 프랑스 장리코라든지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정도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손 웰스는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영화사 불멸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든 사람이죠. 이거 만들어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혼자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빚에 쪼들리면서 1948년에는 맥베드를 만드는데 3주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셀로는 4년 걸렸어요. 악전 고투 끝에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역시 돈벌이는 안 됐습니다. 빚을 갚는데 무슨 일조하지 못했고 영화사에서 위대한 텍스트로만 남아있죠. 원작의 평면성을 극복하고 입체적인 효과를 드러내는데 디포커스, 전심 초점이라고 해서 화면의 공간적 깊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로 영화사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손 웰스의 오셀로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잠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로맨스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죠. 1936년 조지 큐그라는 감독이 처음 만들었대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리메이크 되었는데 그동안 잘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은 1968년 프랑코 제필렐리 감독의 영화 원작을 충실히 재현을 했습니다. 그게 나오는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하세 10대 소녀 우리 세대에서는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러니까 여배우의 초상으로 내리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들어 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죠. 똑똑한 스타일을 중시한 감독 바저 루흐만이 연출한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죠.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로미오 역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었고 줄리엣 역에서는 클레어 데인저 그 당시 10대 소녀 가수죠가 나왔습니다. 프랑코 제필렐리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작을 충실히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저 루어만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또 현대적인 것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렇게 차별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또 셰익스피어 비극영화의 이렇게 좋은 텍스트도 이렇게 한 5회 정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조금씩 그 중요한 부분을 내가 보여줄까 합니다. 한 3회로 제한된다 하면 원래 계획대로 책에 있는 그것과 관련된 교재에 있는 영화와 관련된 거 보여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셰익스피어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셰익스피어는 외국에
갔다 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 중에서 외국을 배경으로 한 게 많거든요. 햄릿은 덴마크고요. 맥베드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삼은 작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베니스의 상인, 또 그리고 오셀로가 바로 베네치아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탈리아의 베로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외국에 아예 간 일이 없어요. 셰익스피어는 자기 고향과 런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생애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김만중의 구원몽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는 비극, 희극, 사극의 대본을 많이 썼죠. 이 대본을 우리는 희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희곡은 산문으로 써져야 희곡입니다. 그러니까 희곡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본이 뭐냐? 그가 쓴 비극, 희극, 사극의 대본은 극시입니다. 왜? 운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극시라고 해야 된다. 희곡이 아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그는 시인이다. 극시인이다. 그리고 또 소네트 형식으로 된 짧은 시, 즉 서정시도 썼거든요. 서정시인이기도 하죠. 서정시인은 요즘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의 서정시가, 그의 소넷이 아주 대단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극시가 워낙 압도적인 문학적 위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가려서 소네트를 쓴 서정시인으로서의 셰익스피어의 그 진면목이 가려지고 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는 시인으로서의 그 위대한 면이 그의 안에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워낙 극시가 압도적으로 문학적 위협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극시를 쓰지 않는 소네트 154편만 남긴 시인으로 남아 있다면 역시 최고의 서정시인이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의 소네트 43번째 작품 셰익스피어 소넷 43을 공부하겠는데요. 제목은 임의적으로 붙였습니다. 내 눈을 감을 때 When must I wink? 윙크란 말은 눈을 깜빡이는 것, 떴다가 감는 것을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잠을 자기 위해서 아예 눈을 감거나 그리고 죽어서 아주 눈을 감는 경우도 윙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세한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소네트는 14행시입니다. 교재 53쪽 아래와 54쪽 위에 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 문장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문과 다르게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 하면 원문은 제3행에 해당되는 것이 국역문은 제4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3쪽을 한번 펴볼까요? 이 책이 우리 교재 그리움이 마음을 흔들 때입니다. 셰익스피어 부분은 50쪽부터 시작되고요. 55쪽 사진을 볼까요? 55쪽 사진을 보면 내가 영국에 잠시 있었는데 물론 셰익스피어 고향 마을에도 갔습니다. 그 고향 마을 여염집에 그 담벼락에 피어 있는 꽃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55쪽 상담 왼쪽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셰익스피어 소네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온 시집의 표제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러도 건재해서 전해지고 있네요. 한 장 앞으로 펴면 53쪽에 셰익스피어 소넷 43이 이렇게 구경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54쪽 윗부분까지 이렇게요.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길을 주길 바랍니다.
내 눈을 감을 때 가장 뚜렷이 보이노라. 낮에 사람들이 하잘것없이 보아둔 것이라도 내 잠이 들 때 눈은 그대를 바라보더라. 이 그대는 자기 애인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고 또 어둠을 향해서도 빛나네. 그대는 밝은 날에 더 밝게 빛나고 그대 그림자마저 그리도 밝게 빛을 내네. 보지 못하는 눈으로 한낮에 내 그대를 본다면 그대의 그림자 형상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리요. 한낮에 그대를 본다면 내 눈은 얼마나 축복을 바르리요. 모두가 죽은 듯이 잠든 깊은 밤에도 어둠 속의 눈에 그대의 아름답고 흐릿한 그림자가 머무네. 내 그대를 볼 때까지 낮은 모두가 밤이요. 꿈속에서 그대를 보는 이 밤은 한낮이여라. 한낮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대조법과 역설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페트라르카의 시와 아주 비슷합니다. 대조법과 역설법을 만들어가는 독특한 시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그대를 바라보지만 밤에는 더 뚜렷이 그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 낮에 보는 눈은 육안이라면, 실제의 눈이라고 하면 밤에 보는 눈은 심안이다,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두울수록 그대의 모습이 빛이 난다고 했으니 이거는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면 낮은 밤이요 밤은 심야는 한낮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역설법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 이 시를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알 수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는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거의 소네트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들, 자전적 경험의 반영일까요? 아니면 극적인 표현? 이때 극적이라는 말은 허구적이다, 이 뜻입니다. 극적인 표현일까요? 물론 극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대체로 자전적 경험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소네트 154쪽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는 삼각관계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가 런던에 가서 처음 시작한 것은 극작가가 아니고 연극 배우였습니다. 연극 배우는, 배우란 말은 우리나라 실록에도 나옵니다.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의 원전이 연산군 일기에 나오거든요. 공길이라고 하는 광대가 나오는데, 이 광대라고 하지 않고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배우와 똑같습니다. 이 배우는, 그 당시 배우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영국에도 그랬습니다만 신분이 낮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아버지가 농부였다고 라틴으로 이렇게 직업이 공문서에 써져 있는데, 아마 그냥 보통의 농부가 아니라 제법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부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영형 분홍이었다. 좀 분홍에 속했다. 그래서 자기가 연극을 하고 싶으니까 런던에 가서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는데, 신분적으로는 낮았고 심지어는 불황자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황자가 바로 떠돌이, 노숙자,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숙자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고 생활 수준이 이렇게 평균 이하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술을 사랑하는, 연극을 사랑하는 귀족 중에서 후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후원자는, 페트로는 사우샘프턴이라고 하는 귀족입니다. 자기보다 11살 아래인데 친구처럼 이렇게 11살 연하의 귀족과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는데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었다. 꽃미남이었다. 그래서 귀족 중에서도 백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후원자가. 근데 처음 만날 때는 미혼이었대요. 장가 안 간.
늦은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않는 그런 꽃미남이었는데, 소네트 앞부분을 보면 사우샘프턴에게 너 장가가라 장가가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당한 나는 미남으로 알려진, 근데 고기를 가웃하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동성애 관계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물증은 없습니다만 동성애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너 장가가라 장가가라 했는데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누구하고 장가를 들었냐 하면 그 당시에 궁중시녀가 조금 늙어지면, 조금 나이가 들면 그 궁중 밖으로 내쳐집니다. 은퇴한 궁중시녀와 결혼했는데, 궁중시녀는 그러니까 여왕, 그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거든요. 여왕을 모신 이 시녀는 은퇴를 하고 궁중 밖으로 나가더라도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불문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비밀 결혼을 올렸어요. 저 사우샘프턴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사실을 알고 진노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샘프턴은 그 은퇴한 궁중시녀와 결혼도 했으면서 셰익스피어 애인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애인 이름이 루시 니그로인데, 니그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흑인 같죠? 흑인보다는 흑백 혼혈 여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주 까맣지는 않고 약간 가무잡잡한 그런 미인인데, 자기 애인이 루시 니그로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사우샘프턴이, 자기 후원자인 사우샘프턴이 이 여자까지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완이니 무슨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0종 넘는 대작의 셰익스피어 평전이 뉴욕에서 나왔는데요. 세계를 향한 의지입니다. 우리 한국어 제목으로는. 한국어로도 발간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이 주어 굉장히 셰익스피어 생애에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별로 언급이 없어요. 700페이지나 되는데도 약간 한두 줄만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한 줄이 뭐냐, 삼각관계에 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는데 단 한 문장, 시인은 소유할 수 없는 남자를 숭배했고, 이게 이 남자는 사우샘프턴입니다. 숭배해서는 안 되는 여자, 이거는 바로 루시 니그로입니다. 숭배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욕망했다. 이 한 문장 외에는 별로 이 삼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가 않았다. 700페이지나 되는 셰익스피어 평전, 세계를 향한 의지의 구격분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쭉. 하여튼 애인 루시 니그로는 다른 시에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애인에 대한 그 묘사, 인물 묘사가, 애인의 눈빛은 까마귀같이 까맣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흑발이요, 흑안, 머리카락은 새카맣고 눈도 검정색 눈이고 피부도 검은 피부다. 좀 어두운 이미지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럽 여인의 미인상은 밝은 이미지죠. 금발에다가 벽안, 푸른 눈빛에, 또 그리고 우윳빛 같은 피부. 이게 바로 전통적인 서양 여인의 미인상인데, 셰익스피어의 애인인 루시 니그로는 그 반대입니다. 아마 니그로라는 어떤 성으로 보아서 흑백 혼혈린, 엄마가 흑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17세기 초거든요. 이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엘리자베스 시대에 그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고, 그때부터 영국이 세계적인 주도적인 국가, 강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이 국격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존재감을 가진 국위를 선양을 하고 있었다. 하기 시작했다. 신대륙 발견은 이 시대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되고 한 100년 조금 지난 시점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시대,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0년 동안 유럽의 배들이 많이 낯선 곳으로 찾아다니게 되겠죠. 이것을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대항해의 시대이죠. 대항해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다르거든요. 인도 사람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 다르고, 저기 안에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신대륙 그 사람 다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미인들도 이렇게 그쪽에도 현지인들, 원주민들이 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인에 대한 어떤 변화도, 미인 간에 대한 변화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원주인 미인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애인이 전통적인 서양의 미인이 아니라 이런 호넬린 미인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영국 사회의 미인 간의 변화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요. 셰익스피어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지만 실제 그의 삶에 있어서는 사랑의 루저,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외모가 셰익스피어는 사우샘프턴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조금 볼품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52쪽에 보면요, 오른쪽은 그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영화 1999년 작품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의 모습입니다. 셰익스피어 역을 분장한. 왼쪽 그림은 최근에 발견된, 그 이전에도 셰익스피어 그 초상화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한 두 편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다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초상화가 한 10여 년 전에 발굴됐는데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을 보면, 왼쪽 그 사진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잘생긴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조금 볼품이 없지 않았느냐, 셰익스피어의 모습이. 외모에서 저게 사우샘프턴, 꽃미남 사우샘프턴에 비할 수 없으니까 애인을, 루시 리그로라는 애인을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랑의 실패자, 사랑의 루저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문학 셰익스피어 소넷 154편이 탄생되었고, 그중 한 편, 오늘 셰익스피어 소넷 43을 보게 된 겁니다. 62쪽 안에 또 사진을 한번 볼까요? 62쪽 사진을 보면, 자, 위에가 내가 말을 했던 아까 자, 루버의 로미오와 줄리엣요. 바저 루어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밑에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1999년 작품인데 한번 보세요. 왼쪽 여배우, 유명한 여배우죠. 셰익스피어 애인으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영화에서 셰익스피어 애인은 바이올라인데 그런 사람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가상 현실의 영화다. 가상의 영화다. 셰익스피어 애인이라면 루시 리그로가 등장해야 되는데 바이올라가 등장하는데, 바이올라는 허구적인 애인, 가상의 인물입니다. 어때요? 전형적인 서양 미인 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금발에 뭐 백안의 미인, 또 그리고 살결은 우윳빛 살결.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실제는 가무잡잡한 그런 미인, 이 셰익스피어의 애인인데, 하여튼 자기를 후원해주던 백작 사우샘프턴에게 빼앗겨서 뭐 가슴 아리를 많이 했다. 그때 셰익스피어는 한 신나이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한 50 정도 되었고, 사우샘프턴은 30대 후반이었다. 30대에 이 궁중신녀와 결혼을 하고, 이런 얘기들, 이런 사생활의 이야기, 속속들의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 700페이지 되는 평전에서도 한두 줄밖에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삶의 진상은 소넷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잘 반영되고 있고, 오늘 그 한 편을 여러분과 공부를 했습니다. 60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림은 내가 셰익스피어 생가를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항상 이렇게 여배우 한 명이 등장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1인극 연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좀 멀찍이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비극 영화와 또 셰익스피어의
서정시인 소넷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좋은 공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어서 고맙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양 중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